로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서유럽 봉건 사회 형성 성립 과정이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29-1강 2강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넘버링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30강 그리스도교의 성장. 7세기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리스도교는 위축이 됩니다. 선생님이 좀 지도에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 동서 로마로 나뉘어지고 나서 원래 이 지도 자체는 지금 이게 비잔틴 제국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준비된 지도라서 이 지도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교구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5대 교구. 기독교의 5대 교구가 로마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티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해서 5개가 5대 교구입니다. 로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교구의 수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7세기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다 뺏기게 됩니다. 이 지역이 다 이슬람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유럽 지역은 서유럽 지역은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동유럽 지역과 그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그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뭐 그리스도교나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성상 숭배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들에게 이렇게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말씀으로 전하기보다는 동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겠죠. 포교 선교할 때 좀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성상 숭배 관습을 묵인해 줬습니다. 근데 레오 3세는 수도원을 억압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성상 파괴령을 내리면서 수도원을 좀 억제하는 거죠. 수도원의 재산을 국가의 재산으로 황제의 재산으로 좀 빼앗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흡사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려서 그 전국의 서원 다 없애버리고 뭐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원의 재산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적인 전통이 강한 잘 살려져 있는 로마와 그리스교의 전통이 잘 살려져 있는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상이 없더라도 이미 축적된 지식이 많이 있고 좀 신학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서유럽 지역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프랑크 왕국 지역은 좀 상황이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제 좀 성상 숭배를 하는 게 포교에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로 그리스도교가 분열돼 버리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교황 중심, 그리스 정교회는 황제가 교황까지 교황의 권위를 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황제가 아예 교회의 수장까지 겸하게 되는 그리스 정교회로 나뉘어지게 됐다. 교회의 세속화가 점차 계속됩니다.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그 수도원이나 이런 건 그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곳곳에 만들어지는 건데 막 그 자체도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 땅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있고요. 성직자들이 결혼도 하고 있고 자기 자식들에게 땅도 물려주고 있고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의 영주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 책임자를 성직자들을 임명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애를 그 수장으로 교회의 수장으로 성직자로 임명하면서 세력을 또 키우고 부도 키워가는 거죠. 교회가 정치와 결합하고 돈 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자 10세기 초에 그 베네딕트 교단의 클리니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 운동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원래 청빈하고 정결하고 복종 하느님께 복종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동하고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그랬든 이건 이제 교회 자체의 개혁 운동이고요. 교회에 대한 영주들, 지방 귀족들의 그 임명권 갖고 있는 거, 교회에 대한 그 서임권, 성직자 서임권을 귀족들이 갖고 있고 심지어 그런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빈번해지자 이 오토 1세 기억나시죠? 동프랑크 지역의 오토 1세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던 이 오토 1세가 그러한 성직자들에 대한 서임권 이걸 귀족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뺐습니다. 왕이 하겠다고 이걸 뺏는 거죠. 귀족들은 반발했겠죠. 하지만 그걸 다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으면서 대관하면서 교황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죠. 그래, 네가 성직자 서임권을 가져라.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원래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던 황제, 교황과 그 다음에 황제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황제 사이에 바로 이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게 되는 거죠. 동로마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전에 황제 이 교황이 권한 줬지 않느냐 나는 그대로 내가 성직자에 대한 선임권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교황은 그걸 돌려받으려고 했던 거죠. 새로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개혁 교황이었거든요. 세속군주의 성직자 서임 금지, 성직자 결혼 금지, 성직 매매 금지,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그럴 수 없다. 난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 버립니다. 귀족들은 교황의 말을 따랐을까요? 황제의 말을 따랐을까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크리스교 신자인 것도 있지만 황제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제가 지금 귀족들을 억압하면서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들을 많이 뺏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황 편을 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는 신하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니까 황제 자리까지 뺏기게 된 거죠. 자칫하면 귀족들이 모여서 새로운 황제를 뽑을 판입니다. 결국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서 굴복을 하는 거죠. 제발 절 파문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가 자신에게 이걸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로마로 온다고 하자 카노사로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운 날 눈발이 막 내리치는 곳에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벌을 서게 되는 겁니다. 황제가 하인리 4세가 그래서 교황이 알았다 그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인리 4세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문이 취소되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복수하죠. 자신에게 충성을 거부했던 자신을 배신했던 귀족들 다 공격해서 진압해 버리고 그리고 결국 다시 교황을 칩니다. 자기 세력을 탄탄하게 하고 나서 때렸다는 거죠. 교황은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까지 피신해 갔다가 이제 쓸쓸하게 죽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황제권이 승리했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황권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서인권 투쟁은 계속됐으나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교황이 서인권을 갖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5세와 그때 교황 이름이 뭐였더라? 칼릭스투스 2세가 이제 아예 이 보름스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인권은 교황이 갖는다. 대신에 모든 성직자들은 교황에게 임명된 성직자들은 자동으로 황제의 봉신이 된다. 이렇게 서로 좀 양보를 한 거죠. 나중에 그 13세기의 교황이었던 이노켄티우스 3세 이때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합니다. 교황의 힘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아예 그런 말이 나오죠. 교황은 태양, 해, 황제는 달. 교황이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래요. 교황권이 얼마나 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중세의 문화는 당연히 기독교 사회니까 기독교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겠죠. 학문은 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신학을 중심으로 학문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학문은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철학은 교부 철학이 초기에는 발전합니다. 교회 아버지 이거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정통 교리를 해석하고 성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 교부. 여기서의 부자는 아버지 부자가 아니라 지아비 부자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제 사내 성스러운 사내 교회 다니는 성스러운 사내가 되겠네요.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하고 나서 이슬람 세계로부터 그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그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 문학 같은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그리스 철학들이 막 들어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입되면서 신앙과 이성, 그리스 철학은 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부 철학과 그리스의 이성 철학이 좀 조화를 이루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거 아닙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학습지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신학 대전을 써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꾀하죠. 중세 초기의 성직자들은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학, 법학, 수사학, 논리학 등을 연구하죠. 이게 이제 12세기 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전해서 대학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리 대학은 신학이 유명했고 볼로냐 대학은 법학이 유명했다고 하죠. 법학 연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엔 이렇게 신학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해갔던 대학이 나중에는 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나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는 그런 전통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문학 작품으로는 이제 중세 시대는 봉건 그 기사들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들의 사랑과 모험담을 담은 기사도 문학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학문은 신학, 문학은 기사도 문학.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축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죠. 로마네스크는 로마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고딕 양식은 고토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그 로마의 전통 양식 그런 것들을 좀 아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행을 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 그 이탈리아 그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의 성당 위에서 바라보면 십자가 모양이라고 하죠. 이 성당이 그래서 음, 두꺼운 벽, 작은 창문 그래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실내는 어두운 편 이게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고요. 어, 12세기부터는 이제 고딕 양식, 뾰족뾰족 솟아있는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게 원래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에 게르만족의 양식이 섞인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징이 섞인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보고 후세 사람들은 좀 게르만스럽다 하면 좀 촌스럽다 약간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게르만족 중에 가장 로마 쪽으로 먼저 들어왔던 고트족의 이름을 따서 고트족스럽네 라고 한 게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요건 사진으로 한번 보고 끝낼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아치 그리고 돔 요게 판테온 성당 같은 돔이 있는 요게 바로 뭡니까? 피사의 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면 11세기, 12세기에부터 유행했던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뾰족뾰족 첨탑, 그 다음에 스탠드 글라스 이런 걸 특징으로 하죠.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 이거 사르트르 대성당 프랑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17분 됐네요. 그래도 두 편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그나마 좀 15분 내외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